신념에다가 정치적 목적, 또 하나는 이제 외교적 파장은 사실 이렇게 클지는 몰랐던 거예요. 중국이 내가 볼 때는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미일에서 약한 거리가 아니라 중간 거리를 공격하기 위한 작업을 한 거예요. 일본은 이걸 공격함으로써 미일 동맹, 한미일 동맹을 약하게 하고 요게 와해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에 전략적으로 나온 게 독도 문제가 같이 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단순한 그 중일 관계가 아니라 일중 관계가 아니라 미국에 대한 간접 경고고 네. 한국에 대한 또 간접 경고야. 집단적 자유권 행사 이 문제는 중국에서 계속 이거는 가장 핵심적으로 주시해왔던 부분이에요. 집단적 자유권 행사한다는 거는 대만이 공격을 받으면은 대만을 도와줘서 중국하고 전쟁을 치르겠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바로 치고 들어온 거로 저는 보거든요. 대국이 싸우면은 반드시 쇠락할 거예요. 네. 상방이. 그러면 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중국과 일본이 아주 대판 싸우고 있는데 말이죠. 왜 싸우는지 그리고 이 싸움의 결말은 어디로 갈지 혹시 우리나라가 이 사이에서 뭔가 잘 이용해 먹을 건 없는 건지 그런 거 한번 네.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죠. 이명찬 박사님 일본 게이오 대학교에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게이오 대학교에서 지금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거기서 박사학위를 박사학위 하셨고 네. 지금은 이제 게이오 대학교의 소속은 아니시고요. 예, 소속은 아니고 네. 한국에 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단국대 김진호 교수님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제 중국 쪽 연구를 많이 하시는 대만, 중국, 중국 동북아 대만. 관계. 그렇습니까? 네. 중국 자주 가세요? 이게 자주 가면 네. 그쪽하고 친해질 수가 있어서 거기 한번 가면 또 딴 나라 가서 이렇게 한번 조정하면서. 조정하게 한번 하시고. 예. 아니 이게 한쪽을 많이 가면은 그쪽에 대한 사고로 딴 데를 보게 돼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시 와서 다른 걸 또 놓아서 뉴트럴하게 다시 한번 뇌를 싹 세척을 예. 하시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신혜영 기자도 함께 도와주시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올해 일본 한 번, 중국 한 번 갔다 왔네요. 그래요? 그럼 이 이슈에 적절한 대해서 굉장히 것 또 같습니다. 밸런스 감각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네. 자, 그러면 중국 한번 일본 한번 다녀오신 신영 기자께서 지금 중일 갈등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간략하게 먼저 개요를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실까요? 심상치가 않다 정도가 아니라 네. 지금 이제 난리가 난 것 같아요. 네. 네, 네, 대판 싸우는 것 같아. 일단 간단하게 이제 시발점이 언제였냐를 네. 생각해 보면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네. 그 대만에 대해서 발언을 했거든요. 저희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그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의 존립에 일본의 생존에 위기가 생긴다. 그때 자위권, 그러니까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 있잖아요. 대만. 그렇죠. 하나의 중국 프레임에서. 네. 근데 이제 그 다카이치 총리 별명이 뭐 여자 아베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아베도 재임 중에 이 정도로 센 발언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한테 그 더러운 목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뭐 불장난하지 마라. 그러다 불에 탄다. 뭐 이런 얘기도 외교부에서 나왔고 네. 이제 그러면서 중국이 실질적인 파상 공세를 시작을 했는데 일본에 여행 가지 마, 유학 가지 마, 일본 영화 수입하지 마. 그다음에 오늘 나왔죠. 식품도 수산물도 수입하지 마. 이런 실질적인 제재, 보복 조치까지 하는 거고 네. 이제 뭐 다음 보복 조치로 히토류 수출 규제 일본한테 강화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게 이제 그 센가쿠 영토 문제 때 이 조치가 있었는데 네네네. 그것까지 고려하는 거 아니야?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일본의 말 한마디에 지금 중국이 극대노해서 네.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그런 정도 상황으로 일단 간단하게 보자면 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일본의 사나이 총리는 네. 도대체 왜 이렇게 사나이 아니고 사나이. 사나의 총리는 왜 이렇게 도발을 세게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그 총리 되기 전에는요. 네. 혐한 발언을 혐정형 발언을 밥 먹듯이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철학이 이제 굳어져 있는 기본적인 거죠. 본인의 생각이 그렇고 본인 생각이 본래 그래요. 근데 총리까지 가면 이제 무게가 있는 자리니까 보통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아베도 처음에 일기 내각 때요.
그 혐한 혐중 그렇게 하던 사람이 일기 내각 때 그걸 안 했어요. 네. 제일 먼저 중국을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게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결국은 장 트러블을 일으켜가지고 총리에서 1년 만에 물러나게 됐어요. 아, 장 트러블 때문에. 네. 그래서인가요? 뭐 하루에 뭐 20몇 번씩 화장실 왔다 갔다 해야 될 네. 정도로.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아예 업무를 못 본다. 그게 왜 그러냐. 본인은 혐중이고 혐한인데 아닌 척하는. 아닌 척 하려고 그러고 중국하고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예.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 그리고 우익들이 얼마나 공격했겠어요. 아, 평소에 같은 편인데. 같은 편이 아니 제대로 하라고 총리시켜줬더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그래서 이제 2차 내각 때는 아베 총리가 정말 생각대로 막 위를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우익들이 막 정말 열화 같은 지지를 보냈어요. 그걸 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 되더라도 당신은 처음에 아베가 1차 내각 때 했던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 그런 실수 안 한다. 분명히 그런 실수 안 한다. 아마 그랬을 것 같고 아, 그 본인의 신념대로 그렇죠. 본인을 그리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확실하게 대변하겠다. 확실하게 대변하겠다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에 두 총리가 그러지 못했거든요. 자민당에서.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되면은 우익들이 그리고 앞에 두 총리가 좀 이제 완만한 얘기들 하고 온건한 얘기들 하다 보니까 이제 우익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자민당 지지에서. 그걸 다시 끌어오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신념에다가 정치적 목적 이 두 가지가 다 플러스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교적 파장은 사실 이렇게 클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 정도로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다기보다도 중국이 내가 볼 때는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만 해봐라. 네, 한마디만 해봐라. 그냥 그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내가 볼 때는 쏘아버리겠다. 왜 그러냐니까 주시하고 있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네. 과거에 정치가로서의 그 궤적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은 완전히 우익 중에 우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었겠죠. 한마디만 잘못해봐라. 아마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확대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이 다카이시 총리의 이런 행동에 대한 분석 좀 해주셨는데 중국은 이렇게 기다렸다가 오케이 들어왔어 너 이거 맞습니까? 예,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이게 그 7일날 중의원 회의 때 이게 예산 문제로 얘기하다 이게 나온 건데 네. 사실은 그때까지 이게 파장이 클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만 중국이나 모든 외국은 정상이나 그 나라 언론들의 모든 걸 모니터링해요.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전략은 미리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전략은 우리가 그냥 중일 관계가 아니라 중국의 기본 전략의 틀하고 맞는데요. 중국은 과거 우리 사드 문제 때 한국을 공격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전에도 뭐 딴 나라 해본 적이 많죠. 필리핀, 호주 뭐 등등을 했는데 왜 그때는 한미일 동맹에서 약한 한국을 한번 공격해 봤는데 요거에 대해서 요즘 미국이 직접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후원해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바꾸는 전략들을 짜나가면서 네. 자신들은 1, 2차 세계대전에서 했던 것과 같이 전장제를 전쟁에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면서 하는 이 전략을 짜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번에는 이게 다른 게 뭐냐면은 한미일에서 약한 거리가 아니라 중간 거리를 공격하기 위한 작업을 한 거예요. 일본을 이걸 공격함으로써 미일 동맹, 한미일 동맹을 약하게 하고 어차피 한국은 중국에 포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요게 와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에 전략적으로 나온 게 독도 문제가 같이 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국제 정치적인 분석이고요. 영내 국제 관계로 보자 그러면은 이건 단순한 그 중일 관계가 아니라 일중 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그 미국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의 대리 업무를 하는 게 지금 일본이라고 보면 미국에 대한 간접 경고고 네. 한국에 대한 또 간접 경고예요. 한국도 앞으로 그런 이럴 일이 수 날 있다. 때는 말 조심해라. 전에는 약하게 했지만 이제 강하게 하겠다. 근데 이번엔 지금 포용 정책 안에서 놔두는 건데 네. 이러한 중국의 전략이 그 저기에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네. 저기 강할 땐 피하는 허실실의 기본 구조 안에서 전략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두 번째 거는 제가 잘 이해가 됐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한미일 고리 중에 중간 고리 일본을 공격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을 공격하면 오히려 한미일이 더 야 중국을 상대로 우리 똘똘 뭉쳐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고리가 약해지는 게 맞나? 제가 보기에는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한미일 공조 아예 없어요.
하긴 그것도 사- 그렇죠. 지금 뭐 네. 트럼프 대통령 발언 보면은 이번에 그 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목을 잘라버리겠다. 네. 그걸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일본을 동조하는 게 아니라 중국보다 동맹국가가 더 우리를 베껴 먹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베껴 그건 뭘 말하냐면 이 한미일 공조 개념이 별로 없어요 머릿속에. 나한테 이익 되냐 안 되냐만. 네, 나한테 이익 되냐 안 되냐. 그런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일본하고는 이제 관세 협상을 맞춰버렸죠. 예. 근데 중국하고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중국을 그슬 이유는 별로 없어요.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중국에 굳이 뭐 척지는 발언을 하고 싶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도 있고. 네. 가장 큰 거는 지금 한미일 공조 얘기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일단은. 그리고 네. 이번에 이 발언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게 완전히 제가 뭐, 전공 중에 전공인데, 집단적 자유권 행사 이 문제는 중국에서 계속 이거는 가장 핵심적으로 주시해왔던 부분이에요. 집단적 자유권 행사. 예. 이 워딩 자체가.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이번에 그 대만 유사가 바로 일본 유사다 하는 것 자체는 네. 바로 그거는 집단 자유권 행사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그 집단적 자유권 행사한다는 거는 대만이 공격을 받으면은 대만을 도와줘서 중국하고 전쟁을 치르겠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이거는 중국 입장으로 봐서는 너 나하고 지금 전쟁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한미일 공조가 뭐 저는 그런 것보다는 제일 우선적으로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바로 치고 들어온 거로 저는 보거든요. 근데 대만 공격하는 게 일본 공격하는 걸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무슨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사실은 대만을 공격하게 되면은 미국이 들어올 거로 본 거죠. 기본적으로 미국이 민주당 정권 때는 대만을 지켜주겠다고 계속 그 화격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때에 미국을 도와서 집단적 자유권 행사한다. 이게 본래 취지예요. 아, 중국. 보충을 하면은 네. 그거는 미국의 옛날에 과거에 전했던 일도련선 전략으로 연결돼요. 일본 네. 제1도련선이라는 이제 방어 전략이 있었는데 네. 그 일본의 우리가 규슈 그 밑으로 있는 열도가 사실 중간에 있는 게 오키나와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대만으로 연결되고 대만 섬으로 밑으로 가서 필리핀 루선 섬으로 연결돼서 그 인도 태평양으로 지금 얘기하는 파푸아 뉴기니로 해서 호주로 연결되는 라인인데 네. 이게 이제 미국의 방어 라인으로 이렇게 잡고 있어가지고 중국은 전략적으로 얘기하면 해양 구조나 혹은 지금 만든 뭐 항공모함도 그렇고 잠수함도 그렇고 이게 태평양 세력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만을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내 정치로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목적이 조국의 완전한 통일이라는 걸 가지고 국내 정치자 대외 전략에서의 그 원차이나 폴리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얘기한 왜 이런 상태에서 일본을 치냐면은 네. 미국에 대한 분석을 중국이 한 게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함부로 일본을 돕지 못할 거다. 우리하고 걸려 있는 게 많고 우리한테 투자를 원하는 것도 많고 우리 협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약점을 알고 미국의 한 손을 살짝 잡고 일본을 이렇게 때리는 형태로 가서 이 와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적에 대한 완전한 판단을 하고 이 들어간 이 전략적 행위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미일 관계는 무척 중요했고 우리가 간단히 얘기해서 그 청일전쟁 1894년 95년 그 청일전쟁 해역이 한반도뿐이 아니에요. 대만 해역까지 포함돼요. 네, 그래서 네. 대만의 팽호군도 이쪽으로 해가지고 열도라고 그쪽까지 해가지고 대만이 일본에 활양되는 걸로 가기 때문에 네. 여기는 한반도와 연결된 그리고 북해 기선이 대만 중부를 지나요. 제2를. 그래서 이거는 동북아 영향권에 우리가 같이 노는 국제 관계 그 하나의 영내 정치라고 보죠. 네. 그래서 그 일본이 그러면 대만을 만약 중국이 공격하면 이건 우리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본 입장에서 맞는 얘기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대만이 공격받으면은 일본과 대만은 바로 접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한 오키나와 밑으로 이쪽으로 접점에 있고 동시에 이렇게 되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해양 전쟁을 하는 거예요. 또 일반의 해양 영토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넓어요. 다른 나라의 섬도 이렇게 옛날 매입한 것도 있고 해서 지금 보면요. 대만 바로 옆에 센카쿠 제도. 예. 예. 일본은 센카쿠 제도로 그러고 중국은 갸오이다오로 네, 그러고 네, 네. 거기가 그 땅이 독도의 50배 정도 돼요. 섬이 한 5개 정도 이렇게. 네. 그 밑에 지하 자원이 이라크 석유 매장량이 매장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지요. 그걸 서로 중국 땅이냐 일본 땅이냐 그렇게 지금 경쟁하고 아직 있는데 결론 안 났죠? 결론 안 났죠. 그게 미국도 누구 땅이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그 했어요. 시료집에도 누가 안 해요? 지금 시료집에도 사실은 그 섬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경찰이 지키잖아요. 독도에. 네, 네. 거기는 일본 경찰도 중국 경찰도 아무것도 없고 등대도 하나도 없고 그냥 섬만 있는데 거기에 그러면 누가 일본 땅이냐고 일본은 왜 자기 땅이라고 하냐면은 순시선이 돌고 매년 거기에서 주위를. 순시선이 돌고 매년 거기에서 뭐 생물 조사를 하고 생태계 조사하고 네. 그 보고서 내고 그걸로 이제 일본 땅이라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은 중국도 순시선이 같이 돌아요. 그럼 너희들이 순시선 도는 것 때문에 너희 땅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도 같이 돌겠다. 그 1년에 거의 뭐 한 300일 가까이 같이 돌아요.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거기 하단된 공동 경비구역이네. 그죠? 공동경비구역에 한번 들어갔어요. 지금 그게 바로 대만 바로 옆에예요. 아, 그래요? 제가 거기 요나구니 섬이라고까지 한번 가서 한번 봤었는데 네네. 요나구니 섬에서 보면은 대만이 바로 보여요. 그게 지금 일본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게 되면은 바로 그 다음에 센카쿠 제도, 네. 자오리다오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쭉 들어오면은 이제 오키나와까지 들어온다 이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가 그냥 남의 문제가 아니다. 네네. 이건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네. 거기에 대만 사람들이 이주해가지고 좀 살다가. 농사를 많이 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조거대 요즘은 이제 쪽에. 그쪽으로 낚시팀들이 다닐 정도로 돼 있는데 문제는 이 대만이 이제 유엔에서 1971년 탈퇴되면서 중화민국이라는 이름이 천천히 이제 대만으로 바뀌잖아요. 타이완으로. 대만도 그 센카쿠 지역을 네. 대만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중화민국 영토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두 지역이 이제 원 차이나 폴리스로 하면 대만과 중국이 같다 그러면은 이 두 지역이 그 지역을 전부 다 영토라고 생각했다고 하면은 만약 대만을 흡수하게 되면은 센카쿠나 이쪽 열도는 당연히 또 다 당연히. 중국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당연히 그들의 중국으로 주장이라는. 대만 입장도 복잡하네요. 복잡하죠. 두 분 말씀 종합해 보면 진짜 중국이 약간 다카이치 사나이 언제 말하나 언제 이런 얘기하나 기다려보자 약간 별렀던 아니, 건 맞는 것 같고 당연히 할 거라고 인식했을 네. 거나 봐요. 중국에서. 그러면 네. 저 사람이 총리가 돼가지고 만약에 그런 발언을 하면 어떡할까 준비가 난 돼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과거 영토 분쟁 전사도 있고 네. 한미일 동맹도 흔들고 네. 또 미중 관세 협상 남아 있으니까 미국도 뭐라고 못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게 나갔는데 중국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본에서 나오는 조치는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은 보복 조치 안 하는 거예요? 일본이 못 하나? 보복 조치할 게 뭐가 있어? 문제는 거기서 발단을 일으킨 거니까. 네. 근데 중국이 사실은요, 1990년도 초반만 해도 예. 일본의 4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국력이. 지금은 한 4배 반 정도 됩니다, 일본에. 네. 중국이 경제력으로 오히려. 따지면? 경제력으로 따지면 네.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은 한 4배 반 정도 되는 큰 중국이 일본이 그렇게 자기 내정에 간섭하는 거,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씨앗을 처음부터 잘라야지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게 도미노 현상이 돼가지고 정말 그 일본에게 어떤 하나의 그 뭐랄까요 빌미를 줄 수 있다. 네. 중국으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한일령 뭐 이런 거죠. 한일령. 사실상 뭐 그렇게 그렇죠. 명명하지 않으면 사실상 한일령이죠. 예, 그러니까 네. 뭐 일본산 뭐 저 수산물도 이제 안 받고 네. 그다음에 연예인들 그러니까 뭐 못 오고. 예를 들면 네. 뭐 영화 같은 것도 개봉해야 되는데 짱구는 못 말려 참 짱구 못한다면서. 개봉해야 되는데 막고 네. 지금 원래 극장에 걸려 있던 귀멸의 칼날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여행 가는 거 못 가게 하고 그걸 이제 항공권 다 한 47만 장인가 취소를 시켜버리고 유학까지 네. 못하게. 유학도 자제령 내리고 그 그다음에- 손실은 누가 큰 거예요? 당연히 일본이 당연히 일본이 당연히 크죠. 일본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 한 연구소에서 이제 대략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될 걸로 보이냐 이렇게 관광객 줄고 이렇게 한 일령이 발효가 되면라고 했을 때 일본 GDP에서 최소 0.29% 최대 0.36%까지 줄 것이다. 네. 그리고 일단 그냥 환산할 수 있는 손실만 한 17조 원, 18조 원에 이를 것이다. 근데 이제 중국은 이거에 의해서 뭐 악영향 받을 게 별로 없고요. 있죠. 당연히 중국도 중국도 있어요. 있겠죠. 네. 왜냐하면 그 경제라는 거는 한쪽만 손해볼 수는 그렇겠죠. 없어요. 네. 당연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해산물 같은 거 수입해서 장사하려고 했던 중국 거기도 장사를 못하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거 수입하면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거는 있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경제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서로 협력할 때 서로 상호 이익인데 이게 한쪽에서 어떻게
끊게 되면은 상대방에도 피해를 주지만 자기한테도 분명히 그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피해는 있겠죠. 예전에 그 우리한테 막뭐 화이트리스트 뭐 이런 거 할 때 네. 에칭가스 이런 그렇죠. 것도 일본이 막 그렇죠. 수출 제한하고 규제를 그러지 했었죠. 않았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누가 피해를 받느냐면 우리도 피해를 받지만 네. 일본의 그 기업들이 완전히 잘못하면 그냥 망할 뻔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기업들. 아예 그냥 공장을 한국에다 옮겨오거나 아니면 제3국에다 옮겨가지고 거기서 수출하고 이랬어요. 네. 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일본 정부 얼마나 욕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중국 카드 또 못 쓰겠네요. 그때 그렇죠. 반응이 이랬으니까.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이제 전에 한번 그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 히토류 한번 일본에 수출 예. 안 하면서 그때는 일본이 사실상 무릎 꿇은 거 아니에요? 그랬죠. 네. 그렇죠. 그럼 지금도 사실 상황이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을 거 지금 아니에요? 이제 중국이 네. 단계적으로 가는데 최종 단계가 그거라고 나는 봅니다. 아,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 히토류. 이래도 성복 안 해, 이래도 무릎 안 꿇어, 이래도 안 꿇어, 그러다가 계속 마지막에는 그걸로 때릴 거라는 보거든. 근데 일본은 여기서 사과할 수 있어요? 사과. 다카이치가 나 그 발언 철회 이렇게 사과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사과하면 국내 지지도 문제가 있고 다카이치의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간단히 보는 건 미국이 원하는 정상국가와 전략에서 여기서 강하게 해서 중국과의 모순을 강하게 하는데 이 모순이 미국에 도움이 되게 해서 미국에서 정상국가가 되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는 또 중국하고 해야 될 게 있으니까 바로 이걸 못 해주는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상태에서 과거에 우리 한국과 중국의 사드에 대한 보복 사태에 미국이 우리한테 도와줄 수 없는 게 미국이 다른 일이 걸려있을 때 이걸 못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도 이런 문제에 미국의 이익이 딴 데 걸렸을 때 못 하는데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일본을 통해서 동아시아 안보를 지키는 축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언젠가 미국이 액션을 취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뭐 양국 관계에서 뭐 관광이나 문화산업, 그다음에 무역 교류, 히토류,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중국인들의 반일 정서를 강조시켜 가지고 시진핑의 통치 능력을 더 강화시키고 이걸 통해 가지고 대외국에 대한 그 민족주의적 정서가 강해질 때 이거에 의해서 한국도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같이 네. 그 이익이 우리한테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계사에서 한국과의 민족주의 정서는 물갑으로 안 가리고 주변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하면서 네. 또 한편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을 어떤 식으로든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지금 노력할 거라고 나는 봅니다. 예. 그거는 뭐 이 삼국에서 보면은 항상 한 나라를 공격할 때는 옆에 있는 국가와 관계를 좋게 하려고 예. 그러거든요. 이번에 그게 명시적으로 딱 드러난 게 일본에서 지금 독도 문제를 가지고 그게 무슨 전시회를 또 좀 크게 한다 아, 그러니까 네네네. 그걸 딱 질문했더니 바로 그 뭐 악행이라고 했죠. 악행이라고 예, 했죠. 예. 네. 일본의 그 악행 주변 국가에 대한 악행은 저걸 도저히 나쁜 짓을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되게 뜬금없는 질문이잖아요. 뜬금없는 질문인데 또 중국 언론이 중국 정부 관계자한테 독도 얘기를 갑자기 글쎄요, 한국 간의 글쎄요. 갈등인 네. 독도 문제를 물어보니까 내가 볼 때는 그저 준비된 질문이잖아요, 그죠? 준비된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이 갈라치기로 하려고 준비된 질문이에요. 그게 아, 딱, 아. 예. 한국의 그 영토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네. 일본하고 중국하고. 그러니까 일본을 비난하기 위한 준비된 사실은 일본은 질문과 답. 주변에 러시아하고도 영토 문제, 중국하고도 영토 문제, 거기에다가 한국까지도 영토 문제 한다고 그러면 주변 국가들 전부하고 영토 문제 걸리는 거잖아요. 그 일본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일본을 고립시키기 가장 좋은 방법은 영토 문제를 갖고 엮어버리면은 한국도 충분히 그게 공감이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반일 정서 그럼요. 생길 수 있고. 독도 문제는 한국에서 반일 감정을 가장 일으키는 하나의 기폭제잖아요, 그게. 그게 중국이 그걸 노린 거 아닌가 나는 그렇죠.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공격을 할 때는 우군을 파악하고 적군의 혀를 찌르는 그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허실신인데 네. 옛날에 우리 신라 백제하고 이제 나당연합군이 들어와서 네. 백제 공격할 때도 신라와 그 얘기를 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백제의 약점을 잡은 다음에 맨 줌에 나중에는 거의 다 도독부를 만든다고. 이건 뭐냐면은 한국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나중에 이어도 문제가 걸린다. 예. 그때는 중국은 이어도에서 어드밴티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 동북아 국제 관계를 그냥 하나의 단순한 걸로 아주 보지면 안 되고 복잡하게 예, 계산을 잘 대차 대조표를 아주 복잡하게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도 일본이랑 저 영토 분쟁하는데 있죠. 아주 뭐 심각하죠, 거기도. 아.
그 아메- 일본은 이 주변인 나라랑 다 영토 지금 분쟁이 있네. 일본에서는 북방 영토라고 그러고 네. 러시아에서는 쿠릴 영토라고 예. 그러는데 네. 거기에 4개의 섬이 있는데 이 섬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혹시? 오키나와보다 클까요, 적을까요? 그 북방에 있는 영토 북방 영토 4개가 하나가요. 한반도만 큰가 하잖아요. 보다. 하나가 오키나와의 2배가 돼요. 와. 네. 그런 게 그것보다 좀 적은 게 하나 더 있고 그다음에 작은 게 해서 4개의 섬이 있는데 네. 그 오키나와보다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일본이 거기 2만 한 6천 명 가까이 살고 있던 주민이 다 쫓겨난 거예요. 그때 2차 세계대전 끝날 막바지에 네네. 소련이 침략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제일 일본에서는 그 큰 영토 분쟁이죠. 그 다음에 중국 아까 senkaku 제도 네. 여기도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촉즉발의 여기가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일본이 한국하고도 독도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물고 늘어지는 건 내가 볼 때는 일본의 전략가가 있다면 이거는 정말 패착 중에 패착이에요. 한국이 독도 문제 그런 것까지는 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네네네네. 이걸서 뭐 질문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네. 그럼 지금 중국은 나름 지금 일본의 이 도발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까?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를 할 때는 여러 명이 의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율을 하는데 이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은 시뮬레이션을 해요. 점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줄 때 이게 몇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요때 요걸 하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하고 네. 기자들도 다 미리 준비된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답하면 이게 완전히 하나의 외교적 전략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이게 일본이 말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전략은 이건 사과해도 되고 사과 안 해도 되는데 당분간은 그냥 모른 척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순간 점점 할수록 더세 말려드나? 그리고 미국도 1, 2차 세계대전을 다 겪고 해봤기 때문에 이런 전략에서 쉽게 뭐 옛날식으로 정의의 사자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진짜. 모든 이익을 따지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감정적 접근보다는 이성적 접근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일본이나 중국이 이렇게 민족주의적으로 만약에 나가게 되면 우리 교수님 생각에는 우리나라 역시도 꽤 큰 피해를 입을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큰 피해까지는 없어도 네. 우리는 이 반도 국가로서 네. 뭐 이렇게 여러 지역을 우리가 뭐 만주리아부터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외교를 사실 고대부터 지금까지 다변 외교를 했어요. 네. 한 나라에 하지 않고 특히 정권 교체기나 이럴 때는 항상 사신을 여러 군데 보내고 김진추가 옛날에 신라 갔다가 왜 갔다가 당나라 가는 이런 외교 하듯이 네. 다변 외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유연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영토에 대한 완전한 주장도 하지만 우리 민족 자체가 이렇게 전쟁을 선호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가능하면은 우리 거를 보존되면은 유지하려고 가기 때문에 특히 뭐 요즘 정부는 아주 냉정하게 국가 이익을 따지기 때문에 네. 쉽게 이런 거에 대해서 반응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도 굉장히 따질 게 많은 거고 대신 잘 활용하면 어쩌면 우리에게 좀 더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그렇죠. 것도 있다는 그렇죠. 이제 그렇죠. 생각이신 거잖아요. 아니, 대국이 싸우면은 반드시 쇠락할 거예요. 네. 상방이. 그러면은 거기 옆에서 한국은 공간이 열리는군요. 상대적으로 이제 지위가 상승될 네, 그런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힘 빼기 전략. 그래요? 대리 전쟁 시켜서. 네. 네. 근데 일단 연예계만 따지자면 우리도 약간 불똥 튄 것 같은데, 우리 에스파인가? 그 멤버들이 지금 중국인 멤버가 있어서 일본 공연 못 간다면서요? 나중에 양쪽에 또 이제 문화 전쟁도 있는 거잖아요. 예. 아니 일본 공연은 못 가겠지만 중국 공연은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넓은 땅에. 닝닝이요? 예. 예. 아니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 걸 차단하면서 상대적으로 한국을 열어줄 가능성이 많아요. 예상외로 우리 공연 열어줄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 보란 듯이 그것도 약간 보여주기 갈라치기 위해서. 하는 갈라치기 건가요? 하는 거죠. K-팝 그룹 중에 중국인 멤버 있어서 일본 네. 못 간다라고 하면 네. 우리한테 그럼 와. 우리- 우리한테 와. 그룹 중에 중국인 있는 그 그룹은 중국에서 공연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중국 식으로.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국이 일본 쪽으로 기우는 것보다는 우리한테 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책을 내놓을 거라는 봅니다. 네. 그걸 우리가 잘 활용하면 된다고 봐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 이게 길어질수록 불리한 거잖아요. 아우, 어쨌든 불리하죠. 실질적인 보복 조치가 있으면 당연히 경제적 안 타격이 그렇겠어요. 크니까 그럼 어떻게든 뭐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물밑에서 때는요. 대화를 하든. 제가 볼 때
가장 확실하게 해결되는 게 뭐냐면 다카이치 총리가 물러나는 건데 아. 이게 어떤 맥락에서 그게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네. 지금 지지도가 높다고 그러긴 하지만 아킬레스건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유신회하고 연립했잖아, 그죠? 예. 유신회하고 연립하면서 국회의원을 10% 삭감한다는 약속을 했어요. 아. 그거 안 지키면은 그냥 나는 갈라서겠다 명확히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아, 유신회 쪽이. 유신회 쪽이 예. 그걸 조건으로 이걸 연립을 했는데 네. 그 연말까지예요, 기한이. 아. 지금 자민당 내에서는 10% 잘라낼 생각이 여력이 전혀 없죠. 없어요. 예,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이게 그래서 어떤 그 일본의 평론가는 네. 연말 못 버틸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사나이 총리가. 네. 그거 하나 있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서 넘기더라도 제일 큰 문제가 뭐냐니까 지금 1달러당 157엔까지 네. 147엔에다가 다카이치 총리가 되고 바로 네. 지금 10엔이 더 상승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요. 연말까지 170엔, 180엔까지 갈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렇게 되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니까 수입 물가가 폭등해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게 들어가지고 국내 물가를 끌어올린다고요. 네. 네. 그 물가가 지금 올라가면요. 지금도 한 3% 가까이 되는데 네. 이게 4% 5% 올라가면 못 견딥니다. 그런데도 지금 다카이치 총리는 적극 재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적극 재정하겠다는 건 더 풀겠다는 거예요. 적극적. 그럼 물가가 막 그냥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물가가 올라가면 절대 정치권은 못 견딥니다. 예. 네, 네. 요거 저 두 가지 그게 이제 가장 가장 리스크다. 이게 중국하고의 관계가 아니에요. 일본 자체 내 문제로 다카이치 총리가 못 견딜 가능성이 있다. 네네. 일본은 진짜 환율 방어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없어요 보니까. 네. 우리나라도 되게 환율이 지금 약하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가치가 많이 떨어졌는데 네. 우리보다 일본이 훨씬 더 그런 면에서는 네, 더 그런 취약하죠 상황이더라고요. 상황이. 네. 이게 반대적으로 중국은 물가를 낮추고 있어요. 정부에서 제어해가지고 네. 어차피 경제 성장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나오지 않고 부동산도 많이 떨어지니까 물가를 잡아놓고 네. 거기에 대한 관리를 정부가 감독하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다카이치 수상이 총리가 그렇게 내려온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국제적 문제에서 그러면은 중국의 완승이 되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내려가는 것이 좋을지는 그 나라 스스로의 선택이겠지만 아니 근데 내려가는 이유가 네. 중국한테 굴복해서가 아니라 네. 물가 때문에 물러나는 네. 거고 그거는 얘기가 달라지죠. 이제 그렇죠. 그걸 분석할 네. 때는 이 중국의 이 보복 중국은 조치로 그렇게 인한 뭐 이렇게 또 세일즈를 할 중국은 거 그렇게 아니에요. 얘기하겠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라 서민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면은 이제 총선거라든가 뭘 하실 경우에 이제 자민당이 의석이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연립했던 그 유신회 같은 데도 지금 뭐 기한 주고 여차하면 우리 떠난다고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내각에 참여도 안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유신회가 떠나가는 순간 못 견디는 거죠. 어떻게 견딥니까? 아, 그럼 이제 과반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유신회 떠나면. 네. 아, 그럼요. 네. 그 문제가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그다음에 일본 국내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나이 총리. 산하 총리 위태위태하다. 유리창 위에 유리 위에 서 있다 그래요. 아. 이게 언제 깨질지 알 수 없는 유리 위에 서 있다는. 지지도는 높긴 한데 네. 바닥이 유리라는 거예요. 아. 언제 이거 탄탄하지가 않고. 탄탄하지가 전혀 않다는 겁니다. 네네. 근데 현재 스코어 유리한 쪽은 좀 더 의기양양한 쪽은 중국인 것 같고 그 이제 외교부 국장들 회담할 때 그 이제 그 CCTV에서 영상 공개한 것도 되게 논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국이 사실 뭐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걸 수도 있는데 아, 그 사진. 네, 이제 네. 보면 이제 회담 끝나고 마치고 이제 중국 쪽 국장이랑 일본 쪽 국장 마치고 나오는데 되게 뭔가 이렇게 아, 거의 일진 만난 것 같아. 중국 쪽 외교국장은 주머니에 손 넣고 있고 여장면이죠. 여장면. 네, 네. 일본 외무성국장은 이제 뭔가 약간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것 같은 장면을 저렇게 땡겨가지고 이제 네. 중국에서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고개 숙인 게 아니라 뭐라고 하니까 귀 기울여 들은 그렇죠, 거야. 그렇죠. 또 이렇게 또 지지통신은 보도를 하고. 저 이미지가 네. 중국에서 보일 땐 특이해요. 중국의 연속국의 대부분이 예. 항일 전쟁 얘기예요. 그쵸, 그럼 그쵸. 항일 전쟁에서 나오는 옷이 저 중산복을 입고 오는 인민복을 입고 나오는 거고 일본 사람들이 그 연속국에도 보면은 많이 저렇게 사과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네. 저걸 상징적으로 보여서 국내 정서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끌어올리는 요거는
그러니까 저 옷을 원래 저희도 외교부 가봐도 저 잘 안 입고 보통 있거든요. 다 양복 입고 나오죠. 예, 양복 입고 나오는데 네. 저 특별히 준비하고 메시지가 있었던 있는 거죠. 거죠. 메시지가 주머니에 손도 일부러 넣은 거예요. 예. 예, 저게 또 그 주머니가 4개 있으면 지휘자고요. 예. 주머니가 2개면 중간 지휘자고 예. 사병은 주머니가 다 없어요. 그런 그래요? 식으로 옛날에 구분했던 건데 저 요번에 그거는 중국의 이제 지도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면서 일본 사람들이 사죄하는 그거를 끌어내기 위한 내가 보면 저거는 외국에 보이는 것보다 국내에 보이기 위한 포인트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여튼 거기에 이제 일본이 마침 걸려든 것 같고 네. 그래서 거의 뭐 장면은 일진 만나는 빵초등학생 느낌인데 예. 여튼 현재 스코어는 중국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뭘 할 게 일단 중국은 좀 더 있는데 일본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보이죠.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뭘 좀 잘해야 될까? 지금 일단 그 수산 아침에 주식시장 보니까 수산 관련주가 막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의 수산물 수입이 안 되면 우리나라 거 수입하지 않겠냐? 그렇죠. 예, 이런 기대로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일본으로부터 중국이 수입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농산물? 수입량이 꽤 많죠. 수산물 같은 거 일본에서 많고. 중국 가는 거? 옛날에 그거 그 원전 네. 사고 이후부터 네. 해산물을 수입 안 하다가 네. 이것도 특별히 풀어서 관계가 좋아지게 되다가 그래요?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이 일본에 대해서 중국 인구가 많아서 그 식품에 대한 수입이 많아요. 예상. 지금 예를 들면요. 참치 있잖아요. 예. 참치. 일본의 참치 워낙 그 유명하잖아요. 네. 스시하고 그러면 네. 이게 옛날에는 좋은 부위를 다 일본에서 그걸 요리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중국으로. 좋은 부위는 전부 중국으로 다 수출.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일본은 2류, 3류 정도의 참치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입니다 지금. 중국이 소비력이 엄청 엄청나죠.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이제 중국인들이 이 사시미의 맛을 알아버렸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문제가 뭐냐니까 모든 중국이 좋아하는 고기들은 전부 중국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일본에서는 가격이 폭등하거나 아니면은 약간의 그 품질이 떨어지는 것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정도로 중국이 수입이 많다는 거죠. 우리도 옛날에 그 뭐 전복 같은 거 최상품은 다 일본 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맥락이. 네, 옛날에는 그랬죠. 지금은 동남아나 심지어 호주까지도 최상품은 다 중국으로 먼저. 네. 왜냐하면 거기 수요가 많아가지고. 수요가 많으니까. 근데 거기가 그 농수산물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물자들을 그 전략적으로 사용해요. 생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도 사듯이.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번에 한국 게 필요하다 그러면 한국 걸 사고. 외교 수단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권위주의 정부에서 무역과 그게 자유시장 경제처럼 도는 게 아니라 정부의 영향력에 의해서 돌기 때문에. 참 그는 그렇죠. 중국 같은 나라는 그런 걸 전술적 전략적으로 잘 그렇죠. 이용하긴 편하겠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기업들이 다 사기업들이 하는 건데 어떻게 건드려? 네, 근데 중국은 그냥 야 이제부터 한국 거 써 아니면 일본 거 써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보면 미국이 최근에 보이는 그 국제 정치 행태가 바뀜으로 해서 네. 동북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바로 그거예요. 그 안에서 미지의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이렇게 있다? 가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과 일본의 갈등 상황 원인부터 지금 현재 진행 과정 그리고 어떻게 될까까지도 봤는데 혹시 오늘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정도만 딱 듣고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동북아가 네. 경랑에 물결을 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네. 이때에 한국이 정말 외교를 잘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피니언 리더들이 열심히 이런 방송에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해서 이 속내를 계속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일반 여론이 국민들이 잘 이해를 해야지 국가가 어떤 외교 정책을 펼 때에 그게 힘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방송도 아주 이런 걸 확실하게 잘 다뤄주시고 우리가요? 예. 우리가 또 큰 역할을 하고 하시는 동북아 거예요. 정세 그럼요. 큰 역할을 하시는 거죠. 이게 고맙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아는 게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혹시 교수님께서 예, 그냥
저희 네. 그 모든 나라가 똑같겠지만 네. 이러한 미지의 세계를 걸을 때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봐야 되고 네. 저는 이 동북아 국제 환경에서 우리는 북한과도 또 대응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마음속으로는 적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네. 외교술에서는 이제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속으로 경계하는 실익 위주의 선택을 해야지 국민들이 좀 더 좋은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중국의 우리나라 뭐 한우 같은 것도 최상품 또 중국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지금 이 소쿨 캔디도 곧 품절이 될 것 같아요. 예, 요게 이제 혹시 뭐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약재가 들어가 있는 수제 건강 캔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요거는 네. 예를 들면 뭐 생강, 감초, 배, 무, 맹문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잘 졸여 갖고 달달하게 만든 한국산이죠. 이건 국산이죠. 그러면 수출이 잘 되겠네요. 이게 잘 돼요. 예, 이건 이제 아마 몸에 좋겠네. 네. 예, 중국 최고 지도자들이 하나씩 이제 테이블에 놓고 먹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곧 품절이 될 것 같아서 좀 아쉬워. 일본도 좀 보내요. 일본도 좀 팔을까요? 네. 자, 이게 품절되기 전에 여러분 빨리 사드시라고 저희가 5통 사시면 1통 더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은은한 단맛, 한 방에 진한 향. 특히 우리 40, 50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한번 맛 좀 보시겠어요? 네 하나만 한번 드시면 드리고, 네, 한번 드셔보시고. 네. 우리 교수님도 한번 드셔보시고. 예,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저희 영상 아래 링크 쭉 들어가시면 56,000원에 6통 사실 수 있는 또 많이 들어있어 갖고 요거는 뭐 한참 드실 것 같습니다. 네. 주변 분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셔도 좋겠고요. 이제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소오쿨 한방 수제 캔디 여러분이 먼저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두 교수님, 이명찬 교수님, 김진호 교수님 오늘 시간 대단히 재밌었고요. 또 한일 간에 혹은 뭐 한중 간에 혹은 뭐 중일 간에 여러 동북아 관련 갈등 때마다 좀 많이 좀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